가족 일기,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채널의 작은 이야기 공간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께 인사드립니다. 수많은 고민과 아픔이 공유되는 이곳에서 여러분은 혹시 효도와 어리석음, 인내와 나약함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저 진심을 다해 베풀고 계산하지 않으면 당연히 존중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쓰디쓴 착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 남편 민준 씨의 35번째 생일 파티, 수천만 원을 들여 직접 준비한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 저에게 정체모를 한방차를 강제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저는 순순히 따르는 척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찻잔을 시어머니의 것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5분 후 바로 그분이 스스로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내 온 가족에게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셨고, 그날 밤 시아버지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이었지만 한강변 저희 고급 빌라의 분위기는 여느 때와 다르게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남편 민준 씨의 35번째 생일입니다. 저는 이 파티를 위해 한 달 내내 준비했습니다. 초대 손님 명단 작성부터 특급 호텔 셰프의 메뉴 선정, 라이브 밴드 섭외, 그리고 아주 사소한 장식 디테일까지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처리했습니다. 저는 이날이 남편이 친구들과 사업 파트너들 앞에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날로 번창하고 있었고,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남편의 기쁨과 체면은 그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청록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한 채 민준 씨 옆에 서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그는 제가 선물한 명품 정장 차림으로 오늘따라 더욱 멋져 보였습니다. 민준 씨는 제 허리에 팔을 두르며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여보. 당신이 내 아내인 건 정말 3대가 쌓은 복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때로는 피할 수 없는 피로감이나 갈등이 있었지만 남편의 달콤한 말 한마디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다소 무리한 요구 앞에서 제가 감수했던 희생과 인내가 모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님들이 모여들었고 잔잔한 음악 소리와 정원 가득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공직에 몸담으셨다가 퇴직하신 시아버지, 최 국장님은 늘 점잖고 말씀이 적으신 분으로 오랜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정숙 여사님은 달랐습니다. 작년에 제가 선물해드린 다이아몬드 주얼리를 착용하시고 진홍색 고급 벨벳 정장을 입으신 채 이리저리 다니시며 손님들과 악수를 나누고 귀한 아드님의 성공과 이 빌라의 위용에 대해 자랑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관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셨고 모든 사람이 당신의 가정을 부러워하며 감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저는 이미 익숙했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정숙 여사님은 저와 민준 씨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사님의 손에는 은쟁반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은은한 향을 풍기는 황금빛 인삼차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미소를 지으셨는데 제가 신우이 수아에게 농담 삼아 눈에는 닿지 않는 미소라고 말하던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그리고는 찻잔 하나를 제 쪽으로 내미셨습니다. 지혜야, 이리 와서 엄마가 하는 말 좀 들어봐. 저는 네 하고 대답하며 다가갔습니다. 어머님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야, 요즘 내가 일하느라 고생이 많아서 얼굴이 수척해 보이더라. 엄마가 특별히 귀한 약재만 넣어 이 인삼차를 다려왔어. 몸보신하고 얼른
우리 민준이 대를 이을 장손정. 더 나아져야지. 주변 테이블에서는 일제히 놀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정숙 여사님처럼 마음씨 좋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어. 지혜씨 복 받았네. 친딸처럼 생각하시나 봐. 저는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아이 문제는 저희 부부의 은밀한 고민거리였습니다. 몇 년째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좋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 문제를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꺼내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머님의 체면이 깎일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받으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숙 여사님은 찻잔을 바로 건네지 않으셨습니다. 찻잔을 든 채 저를 빤히 바라보셨고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눈빛에는 이상하리만큼 강렬한 강요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셔라, 아가. 내 마음이 기쁘게 엄마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당장 마시렴. 이게 엄마의 마음이다.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님의 태도가 너무나 기이했습니다. 왜 이렇게 당장 마시라고 강요하시는 걸까요? 몸에 좋은 차라면 잠시 후에 마셔도 되지 않나요? 저는 민준 씨를 바라보며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그저 허어 웃으며 제 어깨를 감싸 안을 뿐이었습니다. 마셔. 여보. 어머님이 좋은 뜻으로 주신 건데 한 번에 마셔서 어머님 기쁘게 해드려. 인삼차가 몸에 얼마나 좋은데 남편의 말이 저에게는 차가운 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 이상한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자신도 이 이상함의 일부인 걸까요? 바로 그때 머릿속에 집안에서 저를 유일하게 생각해주는 시누이 수아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수아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었습니다. 지혜 언니, 엄마 조심하세요. 오늘 저녁 파티에서 엄마가 언니한테 뭘 먹거나 마시라고 주더라도 절대 손대지 마세요. 언니한테 약 같은 걸 음식에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엄마랑 쌤이 언니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 수아의 목소리는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쌤이는 시어머니의 친한 친구 딸로 요즘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녀가 민준 씨를 바라보는 눈빛은 언제나 의미심장하고 유혹적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의도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 비열한 수단까지 사용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반신반의하며 수아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삼차와 시어머니의 기이한 강요에 직면하자 수아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독약이라도 넣은 걸까요? 아닐 겁니다.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마 제가 이성을 잃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약일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저를 비난하고 모욕하며 이혼을 강요할 명분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등골을 타고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찻잔을 쳐버릴까요? 안 됩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선전포고와 마찬가지이며 저에게는 증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무례한 며느리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면 찻잔을 받은 후 몰래 버릴까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어머님은 지금 저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빤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해 쏟아져 대기하고 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압박감이 제 어깨를 짓눌러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미소는 점점 더 어색해지고 눈빛은 초조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저의 곤란한 상황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극도의 고독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대담하고 미친 듯한 생각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머님이 연극을 원하신다면 저도 함께 연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억지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써주셨는데 제가 어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지금 바로 마실게요. 저는 두 손으로 정숙 여사님의 손에서 찻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여사님은 안심한 듯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찻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찻잔이 입술에 닿으려는 순간 저는 갑자기야 하는 소리를 내며 손을 떨었고 찻잔의 물이 흔들리며 쏟아질 뻔했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머리핀을 떨어뜨렸어요. 저는 재빨리 몸을 숙여 테이블 밑에서 머리핀을 찾는 척했습니다. 물론 머리핀 따위는 없었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정숙 여사님도 고개를 숙여 저를 따라 내려다보셨습니다. 괜찮니, 아가? 그냥 머리핀일 뿐이야. 나중에 찾아도 돼. 바로 그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짧은 순간, 단 몇 초 만에 저는 재빠르게 제가 들고 있던 찻잔을 정숙 여사님이 들고 계신 쟁반 위에 남아있던 다른 찻잔 옆에 내려놓고 그 다른 찻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두 인삼차 찻잔은 완전히 똑같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차이를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일어섰고 새 찻잔을 든 채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찾았어요. 죄송합니다. 분위기를 망쳤네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몸을 돌려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님, 저 혼자 마시기엔 좀 민망해요. 어머님이랑 저랑 같이 한 잔씩 마시면서 민준 씨 생일을 축하하면 어떨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대접하는 셈치고요. 저의 제안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정중해서 아무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셨고 눈빛에는 당혹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사님은 마지못해 남은 찻잔, 즉 저를 위해 준비했던 바로 그 찻잔을 집어 드셨습니다. 좋다. 그럼 엄마랑 같이 마시자. 여사님은 말씀하셨지만 미소는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찻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정숙 여사님도 결국 눈을 감고 자신의 찻잔을 비우셨습니다. 입안에는 인삼차의 달콤한 맛이 퍼졌지만 제 마음속은 씁쓸했습니다. 저는 빈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은 전쟁북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자승자박, 즉성즉, 이제야말로 연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찻잔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몇 분 안에 진짜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알았습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시어머니가 어떤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찻잔 뒤에 숨겨진 비밀이 실제로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이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의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이 저희가 더욱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신이 직접 불을 붙인 폭탄이 곧 터지기를 기다리는 그 기분은 정말 형언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온하고 심지어 즐거운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테이블로 돌아와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친구들이 던지는 농담에 웃으며 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인삼차 마셨으니 오늘 밤에 좋은 소식 있겠네요. 지혜 씨, 힘내서 내년에는 저희가 돌잔치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어색함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시어머니 쪽을 흘끗 보았습니다. 정숙 여사님은 찻잔을 비운 후 안색이 조금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여사님은 의자에 앉아 연신 부채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정원 공기가 꽤 시원했지만 말입니다. 가끔 여사님은 저를 힐끗 보며 뭔가 탐색하고 기다리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마 제가 이상 증세를 보이기를, 제가 난동을 피우거나 헛소리를 해서 자신이 개입할 명분을 얻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침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의 평정심은 어머님을 조금 초조하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고 냉정하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시려면 아마도 지난 7년간의 제 며느리 생활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저 자신을 거의 잃어버릴 정도로 오랜 희생과 인내의 여정이었습니다. 7년 전 저는 황지혜였습니다.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큰 포부를 안고 있었지만 저는 눈앞에 펼쳐진 커리어 대신 민준 씨와의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순박함, 진솔함,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사랑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좋은 아내, 효심 깊은 며느리가 되겠다고.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결혼 직후 저희 친정 부모님의 회사가 어려움을 겪으며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전 재산을 털어넣었고 심지어 친구들에게 돈까지 빌려 회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불나방처럼 일에 매달렸습니다. 밤낮으로 파트너들과 협상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부채를 해결했습니다. 그 2년 동안 민준 씨는 저를 거의 돕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영에 전문성이 없었고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공허한 말들로 저를 격려할 줄만 알았습니다. 모든 재정적 부담과 압박은 제 어깨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를 저버리지 않았고 저희 회사는 파산은커녕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작은 제조업체에서 의류업계에서 명성을 떨치는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대표이사가 되었고 월 수입은 억대에 달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변했습니다. 저는 한강변 고급 빌라를 샀고 남편이 친구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고급 외제차를 사주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모시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면 더 화목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긴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숙 여사님은 제가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집에 들어오시면서도 감사하다거나 칭찬하는 말씀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대신 어머님은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여자는 아무리 대표이사라도 집에 오면, 그래서 저는 전날 밤 늦게까지 일하느라 새벽이 3시에 잠들었더라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온 대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식사에는 3가지 메인 요리와 국이 있어야 했고 각자의 입맛에 맞아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갈비찜을 좋아하셨고 시어머니는 나물만 드셨습니다. 남편은 볶음 요리가 있어야 했고 시누이는 또 양식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마치 레스토랑 주방장처럼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부엌에서 정신없이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만족은 너무나 사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국이 좀 짜다. 고깃찜은 왜 이렇게 질겨? 지혜야, 너 요리할 줄 아는 거니? 여자가 이렇게 덤벙대면 안 되지. 그 비난의 말들은
매 식사 시간마다 제 자존심을 찌르는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변호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급히 먹으며 못 들은 척할 뿐이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제가 그릇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는 식사를 마치면 방으로 올라가 드라마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시다가도 가끔 소리치셨습니다. 깨끗이 닦아. 아직 기름기가 그대로 남아있잖아. 저는 노력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맏며느리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되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까다로우시다고, 남편은 착해서 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은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수년간 그렇게 저 자신을 속였습니다. 부엌일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지출은 제가 전적으로 부담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시동생들의 학비, 시어머니의 옷과 화장품 구입 비용까지 모두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정숙 여사님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심지어는 무리한 요구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옆집 순이 엄마 명품 가방이 너무 예쁘더라. TV에서 본 SK 화장품 세트도 엄마한테 사다 줘. 저는 매번 묵묵히 그 요구를 들어주면서 단지 집안에 조금의 평화로운 분위기라도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의 침묵과 헌신은 그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밑빠진 돈 가방, 공짜 가정부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노력으로 이룩한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도 저를 진정한 가족으로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회사가 큰 계약을 따내 상당한 보너스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자랑했고 그 돈으로 온 가족이 여행을 다녀오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곧바로 말을 잘랐습니다. 여행은 무슨 여행이 돈만 쓰게. 내 시누이 수아 결혼할 때가 다 돼가는데 시댁 쪽에서 예물로 승용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네가 알아서 동생 좀 챙겨주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누이에게 승용차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저의 책임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놀라 멍하니 있는 사이에 민준 씨가 황급히 어머니를 거들었습니다. 여보, 동생 하나뿐인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지. 우리 부부가 주는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하자. 결국 저는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시누이에게 차를 사주어야 했습니다. 시댁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누이가 결혼하던 날, 저는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번쩍이는 승용차를 바라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저의 돈, 저의 피땀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최씨 가문의 성공, 최씨 가문의 재력으로 비쳤습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의 이야기 속에서 마치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저는 그림자처럼 사는 것에, 말없는 희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바로 이 운명의 생일밤에 깨졌습니다. 그 인삼차에는 시어머니가 준비한 사악한 약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7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억울함과 모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그것을 마신 순간은 그분이 스스로 자신이 뿌린 모든 것을 마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 위선의 연극은 반드시 끝나야 했고 그 막을 내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한 세기처럼 느리고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파티는 건배 소리와 공허한 축사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외모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 남편에게 말을 걸고 음식을 챙겨주는 등 배려 깊은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의 모든 주의는 정숙 여사님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여사님이 인삼차를 마신 후 거의 5분이 지났지만 아직 눈에 띄는 이상은 없었습니다. 여사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노년의 친구들과 웃고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미소는 평소의 자기만족적인 모습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가끔 저를 흘끗 보시며 두고 봐. 네가 어떤 꼴이 될지 알게 될 거야. 라고 비웃는 듯한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아가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니면 그 약이 즉시 작용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더 최악으로 나이 든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는 걸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저의 계획이 실패한다면, 어머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저는 스스로를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꼴이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께 술을 권하고는 혼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무례한 며느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곧 저는 작은 디테일을 발견했습니다. 여사님은 여전히 웃으며 이야기하고 계셨지만 부채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꽤 시원한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여사님은 전보다 더 자주, 더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셨고 그분의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고 산만해졌습니다. 방금 지난주 다녀온 여행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금값 시세 이야기로 넘어가셨습니다. 여사님의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 씨, 괜찮으세요? 안색이 좀 빨개 보이는데요. 한 친구분이 물었습니다. 아유, 제가 왜요? 아주 건강해요. 정숙 여사님은 평소에 점잖고 우아한 모습과는 달리 크고 천박하게 하 웃으셨습니다. 오늘 너무 기뻐서 그런가? 며느리가 준 인삼차를 마시니 몸에 기운이 도는 것 같네. 여사님은 말씀하시면서 옆에 앉은 친구의 어깨를 짝소리가 나게 때리셨습니다. 이전 같으면 절대 하지 않으실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관찰했습니다. 맞습니다.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약은 독약이나 수면제가 아니라 사람의 행동과 언어, 통제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일종의 신경 자극제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독약보다 더 잔인한 종류의 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명예를 파괴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년의 며느리 생활 동안 저를 가장 지치게 한 것은 산더미 같은 집안일이나 경제적인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비교와 비난이었습니다. 정숙 여사님은 제가 아드님의 짝으로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눈엣가시처럼 여기셨습니다. 여사님께서 진정으로 며느리로 원하셨던 사람은 자신의 절친한 친구의 조카딸인 세미였습니다. 세미는 예쁜 외모에 말솜씨도 좋고 애교가 많았는데 이는 솔직하고 다소 말이 적은 저의 성격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직후부터 정숙 여사님은 세미를 자주 집에 초대했습니다. 여사님은 제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세미를 칭찬하셨습니다. 봐라, 딸들은 세미처럼 예쁘고 재주가 많아야지. 나중에 세미를 아내로 맞는 남자는 복받은 거지. 세미는 꽃꽂이 강좌를 들었는데 솜씨가 정말 기가 막혀 누구처럼 꽃을 꽂아도 시든 채소 묶음처럼 만들지 않아. 저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유치하게 따지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그 말들은 저의 자존심을 찌르는 보이지 않는 바늘 같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머님은 더욱 심해지셨습니다. 어머님은 민준 씨와 세미에게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샘이 외할머니 댁에 간다는데 공항까지 좀 태워다 줘. 민준아, 샘이 컴퓨터가 고장났대. 가서 좀 봐주렴. 그때마다 민준 씨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는 샘이를 여동생처럼 여겼고 어머니의 속셈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여자였고 샘이가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여동생의 눈빛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동경과 소유욕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남편에게 은근히 말해봤지만 그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나와 샘이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어머니가 걔를 아끼시니까 우리도 잘해줘야지. 그의 순진함은 저를 화나게 하면서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순진함이 어머니를 돕고 저를 곤란한 상황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6개월 전쯤 상황은 극에 달했습니다. 주말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샘이가 시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다정하게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정숙 여사님은 인사도 없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왔니?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얼굴은 왜 그렇게 상갓집 손님 같니? 샘이는 엄마 도와준다고 부엌에 와 있는데 저는 지쳐서 말다툼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냥 방으로 곧장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던 길에 우연히 샘이의 손목에 있는 아름다운 백금 팔찌를 보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친정어머니가 저에게 예물로 주신 팔찌였고 저는 그것을 보석함 깊숙한 곳에 이 팔찌는 제가 더듬거리자 샘이는 깜짝 놀라 황급히 손을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정숙 여사님은 그 모습을 보더니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팔찌가 왜 네가 보석함에 안 끼고 넣어두길래 아까워서 샘이한테 잠깐 하라고 준 건데 뭐가 그렇게 심각하니? 허락도 없이 저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는 잠깐 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친정엄마가 저에게 주신 예물이에요.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실 권리는 없으세요. 분노로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팔찌 몇 푼이나 한다고. 이 집도 내 돈으로 산 거고 엄마가 내 돈도 쓰는데 팔찌가 문제니? 네가 아까워서 그러는 거지. 어머님은 때를 쓰는 듯한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긴장된 분위기를 눈치채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정숙 여사님은 즉시 눈물을 흘리며 제가 팔찌 하나 때문에 무례하게 굴며 자신을 힘들게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민준 씨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고 저를 돌아보며 나무랐습니다. 겨우 팔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쳐.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당장 어머니께 사과드려. 사과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제가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의 그 말은 불쏘시개 같았습니다. 뭐? 내가 감히 말대꾸를 해? 민준 씨는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 그는 손을 들어 제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마른 짝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고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얼얼한 뺨을 감싸쥐고 남편이라고 불렀던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저를 때린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세미는 득이양양한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아픈 뺨 때문이 아니라 제 심장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남편이 어머니 때문에 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눈물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저의 인내는 그들이 저를 더욱 무시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이제는 제가 변해야 할 때였습니다. 민준 씨의 따귀는 제 뺨에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제 영혼에 아물 수 없는 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7년 동안의 화목한 가정에 대한 긴 꿈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저는 저의 침묵이 미덕이 아니라 시댁의 악의와 이기심을 키워온 나약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거나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싸우거나 정면으로 대결하는 대신 조용하지만 단호한 행동으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수첩에 저는 시어머니가 요구한 모든 무리한 지출, 그분의 비난과 빈정거림, 그리고 민준 씨의 냉담하고 무심했던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아마도 스스로에게 상처받았던 일을 잊지 않기 위해 상기시키려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가정의 재정 상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에게 대부분 맡겼습니다. 저는 매달 큰 금액을 그에게 주면서 큰일에 쓰라고 했고 나머지는 가게 비용으로 썼습니다. 저는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개인 계좌와 부부 공동 계좌의 거래 내역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슴 아픈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준 씨가 큰일에 썼다고 말한 돈의 대부분은 그와 그의 어머니 이름으로 된 증권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돈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소액의 돈이 세미양이라는 이름의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굳이 추측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남편, 그는 나약할 뿐만 아니라 몰래 아내의 돈을 빼돌려 그의 어머니가 선택한 그 여자에게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지만 저는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그날의 따귀 이후 더욱 말이 없고 풀이 죽은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말을 아끼고 덜 웃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두려워하고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등 뒤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고 예리하게 그들의 기만에 대한 모든 조각을 모았습니다. 저의 변화를 알아차린 사람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시누이 수아뿐이었습니다. 수아는 집안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고 착했으며 일찍 유학 생활을 시작했기에 어머니의 계산적인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항상 잘해줬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저를 위한 선물을 가져왔고 저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쇼핑을 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에서 저를 지혜씨나 화라고 부르지 않고 친근하게 언니라고 불러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서재에서 혼자 거래 내역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수아가 국화차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수아는 제 옆에 앉았고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수아를 바라보며 순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이 복잡한 문제에 그녀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아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22살 나이보다 훨씬 깊어 보였습니다. 언니, 저한테 숨기지 마세요. 엄마랑 민준 오빠가
언니한테 잘 못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수아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난주 그녀가 갑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우연히 엄마와 세미가 방에서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를 내쫓을 방법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세미 언니가 민준 오빠 아이를 임신하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그때 언니가 남아있으려고 해도 안 될 거라고. 엄마는 언니가 망신을 당하고 수치스럽게 스스로 떠나도록 만들 기회를 찾으려고 했어요. 수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머리를 때리는 망치 같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제가 빈손으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저의 명예까지 완전히 짓밟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음모는 정말 사악하고 잔인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을 본 수아는 황급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 언니, 제가 언니 마음 아프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언니가 데뷔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언니는 더 이상 참으시면 안 돼요. 스스로를 지켜야 해요. 수아의 말은 지난 7년간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강한 자아를 깨우는 전율과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저의 노력의 결실을, 저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믿을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인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제가 수집한 첫 번째 증거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절대 들키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들이 연기하게 두세요. 그리고 당신은 현명한 관객이 되세요. 변호사의 말은 저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회는 결국 민준 씨의 생일 파티로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새 출발과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성대한 파티를 열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선택한 무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기꺼이 동의했고 심지어 모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통 크게 선언했습니다. 저의 후함에 시어머니와 민준 씨는 놀랐다가 이내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여전히 달콤한 말에 쉽게 넘어가는 옛날의 어리석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 자신의 몰락을 위한 무대를 제 손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음모를 알고 있었고 그들이 이 파티에서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음식이나 음료에 무언가를 넣으려는 수아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숙 여사님이 이상한 강요 태도로 인삼차를 들고 나왔을 때 제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찻잔을 바꿔치기 하는 계획을 실행한 이유입니다. 저는 그 찻잔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이성과 통제력을 완전히 잃게 만들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저였어야 했지만 이제는 바로 시어머니 자신이었습니다. 파티로 돌아와서 정숙 여사님은 천박하게 웃고 떠든 후 더욱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사님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연주하고 있는 밴드 쪽으로 가더니 가수에게서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사님은 다소 취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모든 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스스로를 우아하고 모범적인 여성이라고 여기시던 시어머니가 지금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들고 기묘하게 몸을 흔드는 모습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잔잔했던 음악은 갑자기 멈췄습니다. 젊은 가수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습니다. 파티가 열리던 넓은 정원은 어색한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호기심, 놀라움, 그리고 당혹감이 뒤섞인 모든 시선이 정숙 여사님에게 쏠렸습니다. 남편 민준 씨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일어나 어머니를 끌어내리기 위해 무대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세요. 그는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정숙 여사님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 비켜. 엄마 공연해야지.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서 그래.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인데 엄마가 축하 노래 한 곡 불러줘야지. 여사님은 우아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천박한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최 국장님은 메인 테이블에 앉아 계셨는데 평소 차분하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아내에게 신호를 보내려 했지만 여사님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저는 제 테이블에 앉아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통쾌함이 솟아올랐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위해 공들여 준비했던 이 연극을 이제 그분 자신이 완벽하게 연기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총애를 받던 조카딸 세미를 흘끗 보았습니다. 그녀 역시 안절부절 못하며 얼굴이 붉어졌다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마 그녀도 이 연극이 이렇게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엇나갈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정숙 여사님은 마이크 테스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여사님의 목소리는 증폭되어 정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목을 가다듬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귀한 손님 여러분, 그리고 특히 사랑하는 우리 아들에게 불멸의 명곡 옛사랑 다시 있기를 선물하겠습니다. 홀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즐거운 농담이 아니라 웅성거리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옛사랑 다시 있기라니. 아들의 생일날 왜 하필 그 노래일까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했던 것은 여사님의 노래였습니다. 여사님은 심취해서 노래했지만 박자와 음정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바람에 원래 애절했던 그 노래는 완전히 끔찍한 재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킥킥거리는 작은 웃음이었지만 곧 억제할 수 없는 폭소로 번져나갔습니다. 엄숙했던 생일 파티는 순식간에 코미디 무대로 변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보랏빛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테이블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여사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조롱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여사님은 여전히 눈을 감고 흔들거리며 자신의 공연에 몰두했습니다. 노래를 한 소절 부르신 후 여사님은 갑자기 멈춰서서 저의 사업 파트너 중 한 분이자 여사님과 비슷한 연배에 부유하고 세련된 남성인 박 대표님을 가리켰습니다. 박 대표, 저 기억나세요? 여사님은 마이크에 대고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던 박 대표님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라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정숙 여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정숙 여사님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요염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기억난다니 좋네요. 옛날에 당신이 저를 죽도록 쫓아다니며 연애 편지를 얼마나 많이 썼는데. 그런데 저는 어리석게도 우리 집 최 국장, 저 평범한 공무원 양반이랑 결혼했지 뭐예요. 평생 변변한 일 한 번 못하고. 그분의 말은 파티 한복판에 떨어진 폭탄과 같았습니다. 모든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잃고
시아버지 최 국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국장님은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 계셨고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수많은 사람들, 특히 옛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국장님의 손이 꽉 쥐어져 손등에 푸른 혈관이 튀어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박 대표님의 아내분도 옆에서 얼굴이 굳어지셨고 남편을 칼날 같은 눈빛으로 노려보셨습니다.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여사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부적합한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청춘과 미모를 희생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말은 점점 더 뒤죽박죽이 되었고 집안의 가장 은밀한 비밀들, 보통 사람들이 숨기려 했던 치부들이 이제 만천하에 가감없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빌라도 우리 민준이가 타고 다니는 차도 다 저 며느리 돈으로 산 거예요. 우리 집이 복이 있어서 저 돈줄을 며느리로 드린 거지. 저 최 국장 월급이나 우리 민준이 평범한 회사원 월급으로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그분의 뻔뻔스러운 고백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쳐다봤다가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존경이 아니라 저에 대한 동정, 그리고 제 남편에 대한 경멸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의존해 사는 남자라니, 심지어 그의 어머니까지 인정하다니, 더 이상 무슨 체면이 남았겠습니까? 민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무대로 달려가 어머니의 손에서 마이크를 뺏으려 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입 다무세요. 그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완전히 통제력을 잃은 정숙 여사님은 아들을 밀쳐냈고 심지어 손을 휘둘러 민준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너도 무능한 녀석. 감히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네가 능력이 있으면 내 힘으로 돈을 벌어. 아내한테 돈 달라고 구걸하지 말고. 그 따귀와 어머니의 모욕적인 말은 민준 씨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두 눈이 붉어진 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고 매우 비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지만 제 마음에는 단 한 줌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자신의 나약함, 그리고 어머니와 공모하여 저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저는 세미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몰래 파티장을 빠져나간 듯했습니다. 아마 이 도박에서 그녀와 정숙 여사님이 비참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욕한 후 여사님은 다시 손님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의 아내들, 심지어 자신이 가장 아끼는 막내딸 수아까지 모두 헐뜯었습니다. 마치 광란 속에서 자신이 처한 수렁 속으로 모든 사람을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연극의 절정이 다가오고 있으며 시어머니의 입을 통해 더 충격적인 비밀이 터져 나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일 파티는 이제 더 이상 축제가 아니었고 비극과 희극이 뒤섞인 무대였습니다. 주연 배우는 다름 아닌 집주인이었습니다. 남편을 모욕하고 아들을 욕한 후 정숙 여사님은 계속해서 광기 어린 독백을 이어갔습니다. 시동생네 아내, 막내 며느리부터 심지어 파티에 참석한 친척들까지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능숙하게 감춰졌던 은밀한 비밀들, 사소한 갈등들이 이제 여사님에 의해 무자비하게 폭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며느리 수경이 말이야. 여사님은 둘째 아들 부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집단에는 똑똑한 척하면서 몰래 남편 돈 빼돌려서 땅에 투자하고 온 가족한테 숨기는 줄 알아.
내가 다 알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둘째 아들 부부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서로를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파티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숨막히게 변해갔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앉아 있었고 자신이 다음 목표가 될까 두려워 감히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통쾌함도 없었고 대신 기묘한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듯 보였던 이 가정이 속으로는 온갖 계산과 기만,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마신 인삼차는 원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집안에서 오래전부터 쫓아왔던 상처를 터뜨린 촉매제, 불쏘시개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모두 면박 준 후 정숙 여사님은 갑자기 저를 향해 몸을 돌리셨습니다. 여사님은 저를 증오와 승리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너 말이야, 지혜야. 여사님은 마이크에 대고 크게 외쳤습니다. 거기 앉아서 불쌍한 척, 순진한 척하지 마. 네가 뭔데? 너는 그냥 돈만 뽑아 쓰는 기계에 불과해. 네가 우리 집에 집이랑 차를 사줬다고. 네가 잘난 줄 알아. 착각하지 마. 너는 애를 못 낳는 불임이야. 너는 최 씨 집안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어. 여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심장에 곧바로 꽂히는 칼날 같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수많은 사람 앞에서 시어머니의 입에서 그 독한 말들을 들으니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난 7년간 억눌렀던 고통이 다시 한번 솟아올라 제 가슴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앉아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인내가 아닌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광란 속에서 저와 수아가 기다려온 바로 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분의 명예를 완전히 끝장낼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사님은 미친 듯이 웃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민준이는 너같이 애 못 낳는 여자 필요 없어. 걔는 이미 다른 여자가 있어. 우리 조카쌤이. 걔가 진정한 며느리감이야. 걔 뱃속에는 우리 최 씨 집안의 피가 흐르는 장손이 자라고 있단 말이야. 하하. 최 씨 집안에 곧 대를 이을 손자가 생긴다. 그 말은 저뿐만 아니라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귀에 벼락처럼 울렸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다른 여자를 찾아주는 것은 이미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다니, 이것은 더 이상 가정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그는 저를 간절히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그가 원하는 것은 제가 나서서 그것은 어머니의 실언일 뿐이라고 부정해주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감수해야 할 결과였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최 국장님을 보았습니다. 국장님은 꼼짝없이 앉아 있었고 의자 팔걸이를 꽉 쥔 두 손의 관절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눈에서 분노뿐만 아니라 극도의 실망과 고통을 보았습니다. 아내에게 망신당하고 아들은 외도하고 가정이 만인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평생 가풍과 질서를 지켜온 한 남자에게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파티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씩 황급히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수치스러운 소동에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인사를 건네지 않았고 그들은 그저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넓은 공간에는 거대한 공허함과 무서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숙 여사님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기심, 독단, 그리고 끝없는 탐욕 때문에 자신의 명예와 아들의 행복, 그리고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가정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역할이 끝났음을 알았지만 이 연극의 막을 내릴 사람은 처음부터 침묵하고 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최 국장님이 천천히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내가 여전히 무의미한 말을 중얼거리고 있는 무대를 향해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너져가는 한 가정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듯 무거웠습니다. 저는 온순했던 남자의 분노가 가장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을 안겨주었다면, 그리고 모든 희생은 헛되지 않으며 악은 응징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하신다면 이 영상을 친구와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지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종이 되어 너무 늦기 전에 유해한 관계에서 벗어날 용기를 얻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최 국장님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넓은 정원 전체가 그분의 발걸음에 맞춰 숨을 죽이는 듯 했습니다. 그분은 주저함 없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평소 약간 마른 체형의 나이 때문에 등이 조금 굽어 보였던 그분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묘한 위엄을 풍겼습니다. 그는 동상처럼 굳어서 있는 아들 민준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남아있는 몇몇 손님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평생을 함께 해온 아내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정숙 여사님은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은 후 힘이 빠진 듯 무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높게 올렸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고급 벨벳 정장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매우 비참해 보였습니다. 여사님은 남편을 올려다보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돌아오지 않은 듯 했습니다. 여보, 여긴 왜 올라왔어요? 내려가요. 채랑이, 나, 노래 더 할 거예요. 여사님은 중얼거렸습니다. 최 국장님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다가가 여사님의 손에서 마이크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 남아있는 손님들, 즉, 이 모든 수치스러운 연극을 목격한 친구들과 파트너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 깊이 숙였습니다. 손님 여러분, 그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쉬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최 국장입니다. 이 가정의 가장입니다. 오늘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불행한 일이 발생하여 여러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제 아내와 못난 아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분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의 행동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내에게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고 체면을 구긴 남자가 이렇게 품위 있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웅성거림은 잦아들었고 대신 존경의 눈빛이 감돌았습니다. 오늘 파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함께 축하해주러 오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말을 마친 후 그는 정숙 여사님을 보지 않고 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7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진정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이나 냉담함이 아니라 미안함, 후회, 그리고 어쩌면 간절한 애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민준 씨를 향해 돌아서셨고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너는 거기 서서 뭐하니? 내 어머니 부축해서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민준 씨는 깜짝 놀라 더듬거렸습니다. 아버님, 하지만
내가 하는 말 못 들었니? 최 국장님은 제가 그분에게서 처음 보는 위엄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아내는 나에게 필요 없다. 너 같은 아들도 필요 없다. 너희 모자는 이제 스스로 살 길을 찾아라.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마라. 그분의 말은 정숙 여사님 모자의 운명을 결정짓는 망치와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떨면서 아버지를 바라봤다가 저를 바라봤고 그의 눈빛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못해 이를 악물고 어머니를 부축하러 다가갔습니다. 정숙 여사님은 이때쯤 정신이 조금 돌아온 듯 했습니다. 자신이 큰 화를 자초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날 어디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긴 내 집인데. 여사님은 매달리려 했지만 최 국장님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 집, 이 집을 누가 샀는지 기억 못하니? 너희 모자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가 피땀 흘려 일했는지 기억 못하는 거야. 다 잊었지. 내 눈에는 오직 돈과 체면밖에 없었지. 네가 스스로 이 가정을 파괴했으니 내가 매정하다고 탓하지 마라. 그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당장 떠나라고 손짓하셨습니다. 민준 씨는 비틀거리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정숙 여사님은 걸어가면서 울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있는 테이블을 지나갔고 여사님은 멈춰서서 저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너는 만족하니? 이 악마 같은 계집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분을 평온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 모자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최 국장님은 천천히 무대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파티장에 남아있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그분이 무슨 행동을 하실지 몰라 조금 긴장했습니다. 그분은 제 앞에 멈춰서서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평생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중하고 진심 어린 고개 숙임이었습니다. 지혜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서 네가 이 집에서 너무 많은 억울함을 겪게 해서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는 내 시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메마른 심장에 따뜻한 물을 붓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눈물이 다시 한번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모욕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최 국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이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다. 너는 좋은 며느리였고 좋은 아내였는데 우리 가족이 너의 진심을 소중히 여길 줄 몰랐다.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 너 자신의 삶을 살아라. 내가 원한다면 이 집은 여전히 내 집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그분의 말은 해방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지난 7년간 묶어두었던 보이지 않는 족쇄를 풀어주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저의 삶이 진정으로 새로운 장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사과는 파티장에 남은 고요함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7년 동안 갈망했던 인정, 그리고 수긍이었습니다. 그 어떤 물질적인 재산보다도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지만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벼웠습니다. 모든 억울함과 원망이 그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간 듯 했습니다. 마지막 손님들, 대부분 최 국장님의 친한 친구들이었고 그들도 차례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국장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굳게 악수하며 그분에게 연민과 존경을 담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동정이 아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일어선 한 여성에 대한 존중의 미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고 넓은 정원에는 저와 최 국장님 그리고 수아만이 남았습니다. 제 시누이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 소식을 듣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수아는 저를 와락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제가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저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네가 이미 언니를 많이 도와줬어. 고맙다, 수아야. 최 국장님은 지친 듯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손으로 관자놀이를 문지르셨는데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이셨습니다. 두 사람 앉아봐.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그분은 저와 수아에게 손짓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마주 앉았고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너희 엄마와 오빠에 관한 일은 그분은 무겁고 슬픈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다투지 않으면 가정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틀렸다. 나의 침묵이 잘못을 묵인했고 내 엄마를 더욱 독단적으로 만들었으며 민준이를 더욱 비겁하게 만들었다. 그분은 후회가 가득 담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나는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지혜야, 내가 너무 많은 고통을 겪게 했다. 아버님, 이미 지난 일이에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탓하지 않아요. 아니다. 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분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내가 이 빌라의 소유권을 내 앞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겠다. 저와 수아는 모두 놀랐습니다. 아버님, 그럴 수 없어요. 저는 황급히 거절했습니다. 이건 아버님과 어머님의 집이고 온 가족의 공동재산이에요. 제가 가질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있다. 최 국장님은 제 말을 자르셨습니다. 이 집은 명의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돈은 네가 피땀 흘려 번 돈이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내 어머니의 기분을 좋게 해드리기 위해 그분이 이 가정의 주인이라는 느낌을 갖게 해드리기 위해 내 이름으로 해두었을 뿐이다. 하지만 내가 잘못했다. 이 집은 처음부터 내 것이었어야 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돌려주는 것이다. 그분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모든 것을 관찰하고 저의 모든 희생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민준이 일은 그분은 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 결정은 내게 달려있다. 네가 용서를 선택하든 떠나는 것을 선택하든 나는 존중하고 지지할 것이다. 너는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다.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부 침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님방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했고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민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의 말끔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으며 눈은 충혈되고 부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혜야,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그가 들어오도록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는 앉지 않고
방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어색하게 마주 잡았습니다. 미안해. 그는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늦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정말 미안해, 여보. 나는 형편없는 남편이었어. 비겁한 남자였고, 엄마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걸 방관했고, 심지어 당신을 때리기까지 했어. 나는 당신에게 자격이 없어. 저는 침묵하며 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믿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와 샘의 일은 실수였어. 엄마가 다 꾸민 일이었고 내가 나약했어. 맹세컨대 우리는 선을 넘은 적은 없어. 걔도 임신 안 했어. 그건 엄마가 당신한테 이혼을 강요하려고 꾸며낸 거짓말이었어. 그의 고백은 저를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의 고통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배신은 그들이 얼마나 멀리 갔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도 자체에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제발, 지혜야. 그는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나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줘. 마지막 기회를 줘서 내가 잘못을 바로잡게 해줘. 맹세컨대 이제부터는 내가 변할게.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주지 못하게 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그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발 아래 무릎 꿇은 남자. 한때 제 전부였던 그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해야 할까요? 그는 정말 변할까요? 아니면 이것도 저를 붙잡아두기 위한 또 다른 연극,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저는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의 애원은 침묵이 감도는 방 안에서 그의 흐느낌과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심판을 기다리며 제 다리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늘 깔끔하게 빗어 넘기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제 안의 일부는 약해지고 싶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는 제가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였고 7년 동안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연애 초기의 모습, 달콤했던 몸짓들, 약속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그가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제가 그에게 그리고 이 결혼 생활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곧 제 안의 다른 부분, 수많은 상처를 통해 차갑고 단단해진 이성이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회라고요? 제가 그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까? 지난 7년 동안 제가 그의 어머니에게 비난받을 때마다 제 이익을 가족을 위해 희생할 때마다 그것이 그가 나서서 저를 지켜줄 기회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가했던 그 따귀, 그것이 그가 스스로 내던진 마지막 기회였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의 손을 제 다리에서 떼어냈습니다. 저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민준 씨, 일어나세요. 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눈물과 애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는 충혈된 눈으로 희망을 품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럼 나를 용서하겠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하겠다고 말한 적 없어요. 다만 우리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민준 씨, 제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하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밤 일어난 일, 그리고 지난 7년 동안의 일은 하룻밤 사이에 쉽게 잊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시간을 줄게. 나는 기다릴 거야. 제발 나를 떠나지만 마. 저는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어요. 저는 여전히 거리를 둔 채 말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방으로 돌아가세요. 민준 씨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저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물러섰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급히 눈물을 닦고는 초라하게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애원하는 사람을 내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한때는 저의 전부였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순간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쉽게 용서한다면 모든 것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의 나약함, 그의 어머니의 독단, 그것들은 이미 그들의 피 속에 깊이 뿌리내려 몇 방울의 후의 눈물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머릿속에 명확한 결정을 내린 채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이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과가 있었고 민준 씨가 후회를 표현했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너무나 숨막혔습니다. 너무 많은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떠나야 했습니다. 적어도 한동안은 저 자신을 진정으로 듣기 위한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몇 벌의 옷과 필요한 물건들을 작은 여행 가방에 챙겼습니다. 제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최 국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어디 가려고 하니? 지혜야. 국장님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네, 당분간 친정에 가서 지내려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최 국장님은 한숨을 쉬었지만 저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넌 쉴 자격이 있다. 가거라. 마음이 편해지면 돌아오렴. 이 집 문은 항상 너에게 열려 있을 것이다. 저는 그분과 수아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여행 가방을 끌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민준 씨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친정집이 아닌 미리 예약해둔 도심의 고급 레지던스로 향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낯선 곳,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저의 치유 과정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더 이상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할 필요도 없었고 비난하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었으며 위선적인 얼굴들을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온전히 저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썼습니다. 스파에 갔고 요가를 했으며 오랫동안 미뤄왔던 책들을 읽었습니다. 혼자 거리를 거닐고 조용한 카페에 앉아 몇 시간 동안 사람들을 구경하며 제 삶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가끔 민준 씨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애원하거나 울지 않았고 그저 안부를 묻거나 일과 생활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그날 밤 이후 큰 충격을 받아 방에만 계시고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더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읽고 들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만이 믿을 수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저의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혜 씨, 최 국장님께서 빌라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하셨습니다. 서류는 지혜 씨 주소로 이미 발송되었습니다. 제 이름 하나만 적힌 새 등기 권리증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기쁨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한 가정이 완전히 깨졌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저의 고통이 기록된 수첩과 함께 금고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제가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요? 민준 씨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 결혼 생활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어야 할까요? 강겐 제렌공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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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룬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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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저는 정말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남편의 뒤늦은 후회와 시댁의 몰락 앞에서 저희 주인공 지혜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 용서할 것인지 아니면 단호하게 떠나 새로운 행복을 찾을 것인지라는 매우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주인공에게 공감을 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운 갈림길에 서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귀중한 조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레지던스에서 혼자 보낸 며칠은 제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진정한 저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너무 많이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의 눈에 완벽한 아내, 효심 깊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정작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잊고 살았습니다. 저는 웃음을 잃었고 개인적인 취미를 잃었으며 성공한 여성으로서의 자신감마저 잃었습니다.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벗어나게 되자 저는 서서히 저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처음에는 원격으로만 일하려고 했지만 일의 흐름, 새로운 프로젝트, 전략 회의들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저의 가치를 증명할 때, 제가 정말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벌어진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멀리하기는커녕 특별한 존경과 공감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정사로 스캔들을 겪은 사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일어선 강한 여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조용한 지지는 저에게 엄청난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지혜 씨 맞으신가요? 전화 너머에는 조금 주저하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샘이에요, 언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샘이? 제가 억지로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그 이름. 그녀가 왜 저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원하는 게 뭐예요? 저는 목소리가 몇 도는 차가워진 채 물었습니다. 언니, 저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제발, 잠시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하고 간절했습니다.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녀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았고, 그 가족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저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승자의 목소리가 아니었고, 뻔뻔함도 아니었으며, 두려움이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언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작은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세미는 제가 늘 보던 요염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원피스 차림이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그것이 그녀가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금 와서 이런 말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알지만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모든 게 정숙 이모님이 꾸민 일이었어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모님은 저에게 민준 오빠와
언니가 행복하지 않다고 곧 이혼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모님은 저에게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모든 것을 줄 것이고 민준 오빠와 결혼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당신 임신도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세미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거짓이었어요. 이모님이 꾸며낸 거예요. 이모님은 그 핑계만 있으면 언니가 이 집에 더 이상 얼굴을 들고 있을 수 없을 거고 스스로 떠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모님은 또 저에게 약을 주셨어요. 그걸 민준 오빠 음식에 몰래 넣어서 오빠가 이성을 잃게 만들어서 모든 일을 사실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맹세컨대 저는 그 불의한 짓은 감히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말은 저를